네, 지난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일단은 장 초반에 주택가격 지수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주요 지수 모두 다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. 하지만 이후 발표됐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대 이상이었고요. 또 기업 실적이 좀 엇갈리기는 했지만 긍정적이었던 부분에 조금 더 크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외에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 나올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는데요. 이슈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국항의 이슈 포커스고요. 오늘도 뉴욕 현지 나가 있는 태국항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굿모닝, 타이거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의 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. 전달에는 상당히 부진했는데요. 일단 10월에는 기준선 50은 넘어섰어요.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? 네,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절대적입니다. 따라서 이제 소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미국 경제의 앞날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표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만 있어도 상당히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고 좀 할 수가 있는데, 소비자 신뢰지수 중에 하나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가 9월에 비해서 좀 높아졌습니다. 9월이 48.6이었는데 10월달 50.2가 됐습니다. 예상이 50인데 예상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9월에 비해 조금 높아진 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절대 수준으로 보면 호황기 때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. 이 85년이 100이 돼 있는 수치인데, 그럼 경제가 좋을 때는 90 정도까지도 갔던 수치고 5월만 해도 60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은 상당히 심리가 좀 처져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 다만 추세 면에서 자꾸 이제 밑으로만 향하던 것이 그렇지 않고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는 점이 조금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소비자 현재 상황 지수, 그러니까 지금 살림살이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9월 달에 23.3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23.3이라고 지수가 나왔는데 10월 달에는 23.9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생편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나왔는데, 그런데 조금 미래 기대지수, 6개월 이후에 당신의 형편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수가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 9월달 65.5에서 10월달 67.8로서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지수는 이 고용 문제, 고용 사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,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냐 어렵냐는 질문이 들어있어서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9월달에 45.0에서 10월달 46.1%로 올라갔습니다. 이것은 여전히 이 일자리 문제가 소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.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미국인들 조금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향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9월달에 14.5%였는데 10월달에는 좀 14.0% 좀 떨어졌습니다. 그렇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은 9월달 22.6에서 10월달 22로 상당히 좀 내려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지금보다 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것을 약간은 갖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언제 이제 조금은 이제 정신을 차리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의 좀 회복시로 들어가기까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, 일단은 처지던 심리가 악화되던 심리가 좀 멈췄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, 또 29일날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나오니까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로 좀 넘어가 보죠.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 들어서는 실적이 크게 시장에 힘을 보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 밤에 발표됐던 기업 실적 포함해서 이번 어닝 시즌 좀 특징을 짚어봤으면 하는데요. 네. 어닝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대표 기업이 워낙 분위기를 다 잡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합니다. 줄거리도 좀 잘 없고 회사별로 워낙 또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
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특징들을 좀 꼽으라면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 기업에 있어서 신흥시장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조금은 계속 그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요즘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거의 뭐 신흥시장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은 뭐 산업은 물론이고 소비재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요소이고 미국 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미국 정시를 떠받쳐주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듀폰이 있는데 한국에 좀 알려진 기업인데 1분기 죄송합니다. 올 3분기 그 주당 순이익이 40센트로 작년 3분기보다는 한 10% 줄었습니다. 요것은 이제 그 특허 만료된 그 제약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수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일단 매출 사이드를 보면 좀 픽처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. 3분기 듀폰 매출이 글로벌리 한 70억 달러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% 늘어난 수치입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시장 매출이 19억 달러로 비중이 27%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률이 31%입니다. 신흥시장으로 확대를 하면 매출 비중이 43%로 올라가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2%가량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뭐 좁게 보면 브릭스, 넓게 보면 남미와 그중에 브라질이 중심이죠.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매출을 통해서 선진국 시장의 부진을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같은 픽처들은 그 이전에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나 인텔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캐터필러도 그 아시아 태평양 매출이 26억 달러 비중이 23%고요. 증가율로는 51%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. 그 인텔도 거의 뭐 인텔은 사실 미국 회사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회사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시아 비중이 높습니다. 아시아 태평양 시장 매출 64억 달러로 3분기에 비중이 매출의 50%가 넘어갑니다. 전년 동기의 매출 증가율도 20%에 달하고 있고요. 미국 대표기업들 모양들은 대부분 뭐 이와 같습니다.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이와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홈디포 같은 회사하고 글로벌하게 영업하는 회사 간의 주가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애플 같은 회사도 미국만에서만 판매를 했더라면은 아마 오는 날과 같은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. 3분기에 애플 아이폰이 나간 것이 1,400만 대입니다. 그런데 미국에서 개통된 것은 500만 대입니다. 그 나머지는 어떤 겁니까? 결국 다른 신흥시장이나 또는 뭐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 매출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같은 현상들은 이제 소비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코치라고 아실 겁니다. 이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명품 회사들인데 루이비통 같은 유럽의 회사들은 하나의 디자인을 하나의 가게에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좀 미국 회사라 그런지 이 대중적인 그 성향이 좀 강합니다. 그 우드버리 같은 아울렛이나 또는 이제 백화점 일반 몰에 어떤 매장이 어디 있고 그것을 찾는 소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별화된 상품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. 그러니까 맨해튼 5번가에서는 아주 비싸고 우드버리 같은 데 가면 아주 저렴한 코치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그런 마케팅이 먹혀되는지 이 소비 부진 가운데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잘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호조를 보였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순이익과 매출이 아주 껑충 뛰었고요. 매출만 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벌써 25%가 늘었습니다. 이 명품 회사들이 조금 뭐냐면 이 중국 매출 잘 발표를 안 합니다. 찾아보려니까 없던데요. 다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 매출 2배로 늘었다고 자신을 하고 앞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을 할 것이라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 30개를 더 출점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.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루이비통 회사 매출도 아시아 매출은 전체 매출 50%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, 이렇게 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이 아마 실적 그리고 지표 또 한 가지 더 있죠. 양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.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. 어제는 뭐 양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물가연동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발행이 됐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어요. 이후에 국채 장단기 금리가 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요.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간단히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죠.
네, 미국 채권 시장은 거의 인플레 스토리가 주류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경기 불황기에 무슨 인플레라고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채권 시장이 조금 워낙 만기가 길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도 5년, 10년 후에 물가를 도대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. 한 번 사면 계속 들고 가기 때문에 인플레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연동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데 이어서 오늘 장기금리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. 근래 보기 드문 많이 뛴 것 같은데요. 뭐 30년, 10년, 5년 할 것 없이 0.08%포인트에서 0.09%포인트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그 30년물은 한 3개월 만에 지금 한 금리가 최고치로 돼 있고 대신 단기물로는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. 오늘 한 350억 달러 미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0.4%로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. 이것은 인플레 심리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. 단기물로 들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것은 바로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 반영하는 건데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제 조금 정책 목표가 좀 먹혀들고 있다라는 네. 또 다른 증거로서 해석이 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3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슈 포커스 시간 통해서 지난밤 흐름 함께 좀 짚어봤고요. 오늘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굿바이. 네.